귀신도 반한 숲속 라면 가게. 귀신 붙은 자리. 마음에 들어요. 복술씨가 산속에 있는 허름한 오두막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좀 외지긴 해도 산에 오르내리다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부동산 중개인은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훔치며 난감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곳은... 알아요.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래 무덤이 2개 있었는데 홍수가 크게 나는 바람에 떠내려가서 없어지고 뼈만 땅속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외지에서 온 부부가 무덤이 없어진 자리에 오두막을 짓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걸 아시면서 굳이... 부동산 중개인은 알 수 없다는 얼굴을 했어요. 귀신이라면 무섭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여기가 가장 싸잖아요. 사실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그제야 부동산 중개인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마을로 내려가고 나서 복술씨는 오두막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낡았지만 그런대로 괜찮아 보여. 탁자하고 의자도 말짱하고. 가격이 싸서 좋기도 했지만 복술씨는 무엇보다도 오두막 위치가 마음에 꼭 들었어요. 뒤는 병풍처럼 나무가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앞은 탁 트여 햇살도 바람도 적당한 자리, 딱 명당이었거든요. 하긴 당연한 얘기죠. 무덤이란 바로 그런 자리였으니까요. 물론 홍수가 나서 무덤이 쓸려가 버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꼭 나쁜 자리는 아니죠.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런 건지 누가 알겠어요. 어쨌든 복술씨는 이 오두막에 라면 가게를 열 거예요. 솜씨 좋은 복술씨라 음식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오두막은 손댈 곳이 아주 많았지요. 삐걱거리는 문짝도 고정하고 허술한 지붕도 덧대느라 복술씨는 몇 날 며칠을 망치질을 하며 보냈어요. 청소까지 깔끔하게 하고 나자 오두막은 제법 아늑해졌어요. 이제 손님이 오시면 맛있는 라면을 끓여드려야지. 복술씨는 흡족한 얼굴로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물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복술씨는 주방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부어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양동이를 들고 먼 샘까지 가서 떠온 물이었어요. 샘물은 그냥 먹어도 알싸하게 톡 쏘면서 단맛이 났어요. 샘물로 끓인 라면은 면발이 탱탱하고 국물이 시원했어요. 물을 길어오는 일이 고됐지만 복술씨는 라면 맛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라면은 누구라도 쉽고 간단하게 끓일 수 있지만 사실 맛은 그렇지 않았어요. 불의 세기에 따라, 물의 종류에 따라, 끓이는 시간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게 라면 맛이었거든요. 복술씨는 라면을 끓일 때만큼은 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라면에 집중했어요. 구수한 라면 냄새가 가득 찾아 모처럼 오두막에 생기가 돌았어요. 그때 오두막 아래 땅속에서 달그락
발그락 뼈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팔뼈, 다리뼈, 엉덩이뼈, 떨어져 있는 각각의 뼈들이 들썩거리다가 갑자기 말소리가 났어요. 그 다리 좀 모치워? 그러자 할머니 귀신 다리뼈 위에 있던 할아버지 귀신 다리뼈가 움찔했어요. 살살 좀 말해. 누군 다리를 올려놓고 싶어서 올려놨나? 홍수에 떠밀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걸 가지고 그러는 내 이마 위에 올라가 있는 할망구발이나 어떻게 해보라고? 뼈들이 계속 들썩거리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귀신의 영혼이 쓱 빠져나왔어요. 둘은 그런 줄도 모르고 한참을 티격태격 싸우다 멍하니 서로를 봤어요. 영감, 우리가 깨어난 거요? 아니면 왜 이러고 있겠어? 할머니 귀신은 싸우느라 잡았던 할아버지 귀신의 옷자락을 놓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불렀지? 할머니, 할아버지 귀신은 스르르 땅 위로 올라왔어요. 축축한 땅 기운이 점점 줄어들면서 따뜻하고 포근한 공기로 바뀌었어요. 오두막 안까지 다 올라오자 익숙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할머니 귀신이 킁킁거리자 할아버지 귀신이 핀잔을 줬어요. 맡아보면 몰라. 라면 냄새구먼. 할멈이 밥하기 귀찮다고 자주도 끓여줬지. 탁자 위에 라면이 담긴 그릇 2개가 정갈하게 놓여있고 그 앞에 복술씨가 2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 집에 살고 계시는 2 귀신님, 부디 맛있게 드시고 라면 가게가 잘 되도록 보살펴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귀신을 깨운 건 복술씨였어요. 새로 이사 온 모양이야. 할아버지 귀신이 복술씨를 보고 말했어요. 뒤로 모아 깔끔하게 묶은 머리, 동그랗다가 초승달처럼 휘어진 눈, 시원한 인매, 빼어난 미인은 아니지만 수수하면서도 복스럽게 생긴 인상이었어요.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는 건 참 오랜만이구먼. 굳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바르게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나저나 정성도 있고 하니 한번 먹어보자고. 맛이 어떤가 말이야. 할아버지 귀신이 기대에 차서 말했어요. 별 솜씨도 없어 보이는구먼. 할멈보다는 낫겠지. 입 닫고 라면이나 먹어, 영감탱이. 입을 열어야 라면을 먹지, 할망구야.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은 오랜만에 받는 밥상에 감격해서 잠시 싸움을 멈췄어요. 죽어서 귀신이 되면 못하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배고파도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었어요. 귀신은 인간이 차려주는 음식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참 제법이네. 할아버지 귀신은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늘 투덜대는 할머니 귀신도 이번만은 조용했어요. 음식이 입에 꼭 맞았거든요. 모처럼 맛있는 음식이 입에 들어오자 할아버지 귀신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저 처자가 이 집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살던 부부는 보름달 뜬 날 물동이에 비친 할멈 얼굴을 보고 놀라가지고 주랭랑을 쳤잖아. 하긴 할멈 얼굴 보고 도망가지 않을 재간이 있을까? 뭐야, 이놈의 영감탱이. 지난 일을 가지고. 5년이 지났지만 할머니 귀신은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했어요. 원래 죽은 사람의 영혼은 깃들 몸이 없어져서 살아있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뜬 날만은 영혼이 달빛을 받아 살아있는 사람도 물에 비친 귀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부부가 한밤중에 잠이 깨어 밖으로 나왔다가 물동이에 아른거리는 할머니 귀신을 본 거예요. 놀란 부부는 짐을 버려두고 도망치듯 서둘러 오두막을 떠났어요. 할머니 귀신은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참으로 재수가 없는 날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 사이 국물까지 다 들이켠 할아버지 귀신이 먼저 일어나며 재촉했어요. 다 먹었으면 어여 일어나자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뭘 먹기만 하면 졸음이 쏟아져. 할머니 귀신은 아직 라면이 반이나 남아있는 자기 그릇을 가리키며 윽박질렀어요. 여기 남은 거 안 보여? 하여간 영감탱이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자기 입만 안다니까. 할아버지 귀신은 조용히 입을 닫고 할머니 귀신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뭐라고 대꾸했다가는 한창 젊었을 때 잘못했던 일을 가지고 할머니 귀신이 굴비 엮듯 줄줄이 이야기를 꺼내며 잔소리할 게 뻔했거든요. 할머니 귀신이 남은 국물 한 방울까지 쪼르륵 먹고 일어나자 할아버지 귀신은 슬그머니 뒤따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귀신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뼈에 깃들어 잠들었어요. 도둑 손님. 산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등산객이 우연히 발견하고 들릴 때도 있었지만 라면 가게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3개밖에 없는 탁자가 다 차는 일도 물론 없었지요. 가끔 손님이 너무 없을 때는 할머니 귀신이 나서서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이상하다. 이쯤에서 길이 나왔는데. 등산객은 늘 다니던 길을 그날따라 빙빙 돌았어요. 귀신에 홀리기라도 했나? 아유, 힘들어. 주저앉으려고 할 때쯤 라면 가게를 발견했지요. 어머나, 이런 곳에 라면 가게가 있었네. 산속을 헤매느라 배고팠는데 마침 잘 됐어. 또 라면을 먹고 나서는 한결같이 말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여기가 어딘지 잠깐 정신을 놓고 먹었다니까. 후식으로 차까지 마신 등산객은 헤매지 않고 곧장 산을 내려가 집으로 향했어요. 햇살 따뜻하고 바람 솔솔 부는 상쾌한 오후였어요. 복술 씨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하며 탁자를 닦고 있었고요. 창문으로 커다란 가방을 든 남자가 라면 가게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고 여기저기 살피며 눈치를 보는 것이 왠지 불안해 보였어요. 마음이 쓰여서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보다 못한 복술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나가며
명랑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움찔 놀란 남자가 뒤돌아봤어요. 앞머리를 뒤로 모아 깔끔하게 묶은 여자가 어깨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앞치마를 두른 채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놀라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남자는 그제야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숲속 라면. 불에 그을린 것 같은 투박한 글자가 나무판 위에 적혀 있었어요. 이런 산속에 라면 가게라니. 남자는 좀 어이없었지만 점심을 건너뛰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와락 배가 고파졌어요. 남자는 입에 고인 침을 꿀꺽 삼켰어요. 여기까지 쫓아오기 하겠어? 괜한 조바심이지. 남자는 주위를 한 번 더 돌아보고는 복술씨를 따라 라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술씨는 창가에 있는 탁자로 남자를 안내한 뒤 친절하게 메뉴판을 펴고 물었어요. 뭘 드시겠어요, 손님? 남자가 메뉴판을 들여다보니 있는 거라곤 온통 라면뿐이었어요. 뚝딱 라면, 밍밍 라면, 슬슬 라면, 펄펄 라면, 활활 라면, 후룩 라면. 가방에 돈이 잔뜩 들어있는데 겨우 라면을 먹어야 하다니. 라면 말고 뭐 다른 건 없어? 남자가 불평하듯 말했어요. 죄송해요, 손님. 여기는 라면 말고는 없답니다. 하지만 다른 음식을 원하시면 다음부터는 라면 말고도 드실 걸 준비해 놓을게요. 복술씨가 미안한 얼굴을 했어요. 이런 산속에서 뭘 바란 거야? 남자는 메뉴판을 탁 덮었어요. 아무 라면이나 하나 주시오. 가장 비싼 거로. 하지만 라면 값이 다 똑같은걸요. 남자는 할 수 없이 메뉴판을 열고 가장 위에 있는 라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걸로 주시오. 뚝딱 라면. 알겠습니다. 복술씨는 고개를 꾸벅하고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에 있는 허름한 오두막치고는 깨끗하게 잘 해놓았군. 남자는 오두막을 둘러보다가 저도 모르게 금고 쪽으로 눈이 갔어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코딱지만한 라면 가게에 돈이 있어봤자지. 남자는 옆에 놓여있는 가방을 애정어린 눈길로 쳐다봤어요. 돈이 가득 든 가방은 두꺼비 배처럼 불룩했어요. 낡고 색이 바랬지만 남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방이었지요. 남자는 도둑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해서 훔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나이도 들고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방만 보면 이상하게 도둑질이 하고 싶어졌어요. 마치 가방이 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지금쯤 눈이 뒤집혀서 찾고 있겠지.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다가 내려가자고. 남자는 도둑질할 집을 주로 뉴스나 신문에서 찾았어요. 남의 돈을 떼어먹었거나 사기를 쳐서 크게 돈을 번 사람들이었지요. 그런 사람들의 집을 털면 도둑을 맞아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나쁜 짓을 해서 번 돈인 게 들통날까 봐서요. 남자는 때로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자신이 기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도둑질은 그저 도둑질일 뿐이라는 것이었죠. 못났구먼 못났어. 저쪽 탁자에서 남자를 보고 있던 할아버지 귀신이 혼잣말을 했어요. 언제 땅속에서 나왔는지 할머니 귀신이 옆에서 물었어요. 뭐가? 아이고 깜짝이야. 소리 좀 내고 다녀. 간 떨어질 뻔했잖아. 벼룩만한 간이 떨어져 봤자지. 할머니, 할아버지 귀신은 살아서 부부로 지냈을 때처럼 만나기만 하면 아웅다웅했어요. 저 남자 말이여, 참말로 못난 인물이여. 뭘, 인물이 영감보다 훨씬 낫구먼. 어째 할멈은 귀신이 돼서도 사람 볼 줄을 몰라.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지. 할머니 귀신은 집중해서 남자를 봤어요. 그러자 남자의 마음이 보였어요. 마음속에는 남자의 과거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상수씨 이야기. 남의 집 앞에서 공놀이 했다고 잔소리 들을 게 뻔한데. 상수는 축구공이 넘어간 담장을 올려다봤다. 담장 아래는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가끔 심심할 때면 축구공을 차고 놀았다. 담장이 길고 높아서 조심하면 괜찮았다. 아까는 조금만 높게 찬다는 게 그만 축구공이 담장을 넘어가 버렸다. 이런 부잣집에는 누가 살까? 상수는 그동안 한 번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대문 안으로 간 상수는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다. 초록색 잔디만 보일 뿐 다른 건 보이지 않았다. 까짓것 혼나면 혼나는 거지 뭐. 잠시 망설였지만 상수는 초인종을 눌렸다. 그런데 한참을 눌러도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왜 안 나와? 설마 축구공 주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낡은 축구공이긴 했지만 상수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다. 집이 가난한 상수는 별로 가지고 놀 만한 게 없었다. 축구공마저 없으면 여간 아쉬운 게 아니었다. 몇 번 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상수는 별 생각 없이 대문을 슬쩍 밀어보았다. 문이 쓱 밀렸다. 어라, 열려 있었네. 상수는 살그머니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잔디가 무성한 정원이 꽤나 넓었다. 잔디를 밟지 않고 집안 여기저기를 다닐 수 있도록 평평한 돌이 징검다리처럼 놓여 있었다. 공만 가지고 얼른 나오면 괜찮을 거야. 상수는 잔디밭에 뛰어 들어가 축구공을 찾았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지? 혹시 다른 데 떨어졌나? 고개를 든 상수 눈에 건물 옥상이 보였다. 하필 저기에 떨어졌나 보네.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 1층 현관문 옆에 있었다. 상수는 계단을 올라가려다가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실 장식장 위에 멋진 변신 로봇이 놓여 있었다. 우와! 자동차 바퀴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멋진 스포츠카로 변신 가능한 로봇이었다. 상수는 한 번도 변신 로봇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친구들은 이미 여러 개를 갖고 있었지만 저렇게 멋지고 비싸 보이는 건 처음이었다. 정말이지 근사해 보였다. 가까이 가서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될까? 상수는 현관으로 가서 문을 밀어봤다. 역시나 문이 열려 있었다. 누구 있어요? 혹시라도 누가 나오면 축구공을 찾으러 왔다고 말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말 아무도 없나 보네. 상수는 거실 안으로 들어가 변신 로봇을 만져봤다.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멋졌다. 자동차로 변한 모습을 상상하자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다. 갖고 싶어. 도둑질이라는 걸 알면서도 욕심이 생겼다. 꽤 부잣집 같은데 겨우 이거 하나 없어졌다고 크게 손해보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가져가지? 이렇게 큰 걸 들고 가면 누구라도 볼 거라고. 실망한 상수가 거실에서 되돌아 나오려고 할 때였다. 거실 한쪽에 놓여있는 커다란 파란색 가방이 눈에 띄었다. 마치 가방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여기에 넣어가지고 가. 그럼 아무도 모를 거야. 변신 로봇을 가방에 넣고서 대문 밖으로 나가려던 상수는 축구공이 떠올라 옥상으로 올라갔다. 축구공이 옥상에 떨어져 있었다. 상수는 한 손에는 변신 로봇이 들어있는 가방을, 한 손에는 축구공을 들고서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설마 나를 잡으러 오는 건 아니겠지? 집에 온 상수는 작은 소리만 나도 흠칫 놀랐다. 집에 돌아온 상수는 작은 소리만 나도 흠칫 놀랐다. 밤에는 악몽까지 꾸었다. 검은 그림자가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상수의 목을 졸랐다. 상수는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살려주세요. 상수는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댔다. 검은 그림자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자고 일어나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상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집인데? 상수는 뉴스에서 그 집을 봤다. 주인이 좋지 않은 일에 휘말려 집을 그대로 놔둔 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도망쳤다고 했다. 상수는 모든 걱정이 사라지면서 행복감이 들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악몽도 꾸지 않았다. 내가 변신 로봇을 훔쳤다는 걸 아무도 모르다니. 상수는 세상이 모르는 큰 비밀을 혼자만 간직한 것처럼 재밌고 신기했다. 그래도 좀 떨리기는 했어. 훔치던 순간을 떠올리며 키득키득 웃기도 했다. 상수는 왠지 도둑질이 만만하게 느껴졌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얼마쯤 더 훔쳐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 후로 상수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훔쳤다. 어려서는 친구들의 자전거나 학용품 같은 걸 훔치다가 커서는 보석이나 돈을 훔쳤다. 남의 집에 귀중한 걸 훔치러 갈 때는 반드시 파란색 가방을 들고 다녔다. 가방이 있으면 왠지 마음이 든든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계속되던 도둑질은 거의 50년이나 되었다. 체벌은 개도 못 준다더니. 할머니 귀신이 끌끌 혀를 찼어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잖아. 할아버지 귀신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이놈의 영감탱이야. 내가 사람 볼 줄을 모른다고? 사람을 볼 줄 알았으면 당신 같은 귀신, 아니 남자하고 결혼을 했겠어? 어째 저 남자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불똥이 튀어. 참말로 이야기에 두서가 없구먼. 할머니, 할아버지 귀신이 옥신각신 다투는 동안 라면이 다 되었어요. 복술씨는 폭폭 힘이 올라오는 라면 그릇을 남자 앞에 내려놓았어요. 라면 나왔습니다, 손님. 맛있게 드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부르시고요. 남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여 알았다는 표시를 했어요. 복술씨는 가게 안이 훤히 보이는 주방 의자에 앉아서 조금 걱정하는 눈으로 남자를 봤어요.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어쩌지?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지만 괜한 걱정이었어요. 남자는 태어나서 가장 맛있게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나? 서둘러 먹느라 입가에 튄 국물을 휴지로 닦으면서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라면을 몽땅 먹어치운 남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기다리고 있던 복술씨는 주전자를 들고 와서 차를 따랐어요. 입안을 깔끔하게 해줄 거예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도 느긋해질 거예요. 젊은 여자가 꽤 배려심이 있구먼. 차를 한 모금 마신 남자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어요. 초가을 풍광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이지 마음이 차분해지는 차였어요. 도둑질 같은 건 그만두고 이런 곳에 집이나 짓고 살면 좋겠다. 봄에는 냉이를 캐서 먹고 여름이면 호박을 심고 가을이면 김장 준비를 하고 겨울이면 눈 구경도 실컷 하지 뭐. 남자는 상상만으로도 웃음이 나왔어요. 남자는 차를 몇 모금 더 마시며 풍광에 흠뻑 빠졌다가 갑자기 정신이 든 것처럼 가방을 내려다 봤어요. 가방이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가야지. 남자는 일어나 계산대로 갔어요. 얼마입니까? 돈은 받지 않겠어요. 들러주신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복술씨가 꾸벅 인사를 했어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야 언제 돈을 벌까? 남자는 가방을 조금 열더니 돈을 꺼내 내밀었어요.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복술씨가 두 손으로 돈을 받았어요. 부자 되어 잘 사시오. 안녕히 가세요. 복술씨는 창문을 통해 멀어져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좀 무뚝뚝해 보였는데 말을 나눠보니 다정한 손님이었어. 돌아온 도둑. 밖으로 나온 남자는 가방을 들고 계속해서 산길을 갔어요. 이상하네. 이 길로 올라가다 보면 외지인에게 빌려주는 산장이 있었는데. 남자는 전에도 도둑질을 한 후 산장에 와서 머물다간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라면 가게 같은 건 있지 않았지요.
그런데 가도 비슷한 전경만 펼쳐질 뿐 산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네. 그새 산장이 없어졌나? 두리번거리던 남자는 그만 발을 헛디뎌 주르르 미끄러졌어요. 아이쿠! 그러느라 가방을 놓쳐 가방이 낭떠러지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어요. 이거 참 낭패구먼. 남자는 가방을 찾으러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내려가도 경사가 가팔라서 발을 내딛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가방처럼 굴러떨어질 판이었어요. 제길 도시에도 숨을 곳이 많은데 괜히 산속까지 들어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람. 남자는 겨우 아래까지 내려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가방을 들어 올리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뚝 하고 손잡이 한쪽이 끊어져 버리지 뭐예요. 갈수록 태산이군. 남자는 할 수 없이 가방을 끌어안고 걸었어요. 돈이 가득 들어있는 가방은 갈수록 돌덩이를 안는 것처럼 무거워졌어요. 남자는 얼마 못 가서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거참 꼴 좋게 되어버렸네. 남자는 허탈한 기분이 들었어요. 왠지 지난 날이 떠오르며 후회가 되었어요. 변신 로봇을 훔치던 날, 이 가방을 못 봤다면 어땠을까? 지금쯤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있겠지? 손재주가 있는 편이니 가구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군. 잔재주도 나쁘지 않으니 고장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걸 고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동네마다 있는 조그만 전파사 같은 곳에서 말이야. 문 앞에 낡은 전자제품이 쌓여있는 동네 전파사가 떠오르자 남자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좀 궁상스럽기는 하겠군. 바람 한 줄기가 훑고 지나가자 땀이 식으면서 으스으스 한기가 들었어요. 여기서 이러고 꿈을 대다간 산짐승 먹이라도 되면 큰일이지. 남자는 다시 가방을 안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주저앉았어요. 버리고 가든지 같이 가든지. 무거워서 더는 가방을 가지고 한 발짝도 못 갈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나무 사이로 낯익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라, 그 라면집이잖아. 한참 멀어진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돌아가 버린 거지. 남자는 일어나 나무 사이를 빠져나왔어요.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들어온 손님이 남자인 걸 알고 복술 씨는 조금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또 오셨네요. 남자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반나절 사이 남자는 폭삭 늙어버린 것처럼 지치고 힘들어 보였어요. 할망구, 적당히 좀 하고 올 일이지. 사람을 아주 곤죽을 만들어놨구먼. 남자가 들어올 때 뒤따라 들어온 할머니 귀신에게 할아버지 귀신이 구시렁거렸어요. 시끄러워 영감탱이. 만날 편하게 앉아서 마누라만 부려 먹으면서. 복술씨가 주문을 받으러 메뉴판을 들고 오자 남자는 들춰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아무 라면이나 주시오. 아까처럼 맛있게. 알겠습니다.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복술 씨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며 생각했어요. 분명 아까처럼 맛있게 라고 하셨어. 드신 라면이 나쁘지는 않았나 봐. 이번에도 맛있게 끓여야 할 텐데. 복술 씨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 남자는 줄곧 가방을 내려다 봤어요. 50년을 함께한 가방이었어요. 남자가 소년에서 중년이 되는 동안 가방도 세월의 무게만큼 닳고 해져 있었어요. 복술 씨가 라면을 들고 왔을 때야 남자는 가방에서 눈을 뗐어요. 남자는 조용히 라면을 먹었어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면서 복술 씨는 남자 얼굴에 어린 근심을 봤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새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봐. 남자가 라면을 다 먹자 복술 씨는 차를 가져와 따라 주었어요. 소화를 돕는 차예요. 머리를 비우고 차분히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소. 남자는 차를 몇 모금 마신 후 일어나 계산대로 갔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는 복술 씨에게 말했어요. 라면도 라면이지만 차도 좋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는데 꼭 필요한 차더군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짐이란 걸 깨달았소. 조만간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보기려니 하고 받아들이시오. 고맙습니다. 복술 씨는 그저 하는 덕담이려니 생각하고 감사히 여겼어요. 그런데 남자가 나간 후 그릇을 치우다가 의자 위에 있는 가방을 발견했어요. 어머나, 이를 어째 잊고 그냥 가셨네. 복술 씨는 가방을 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남자는 벌써 어디론가 가버리고 보이지 않았어요. 복술 씨는 할 수 없이 가방을 그대로 들고 들어왔어요. 가방을 애지중지하는 것 같던데.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지만 연락처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복술 씨는 가방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가방 한가득 돈이 들어있지 뭐예요. 금방 찾으러 오시겠지? 복술 씨는 얼른 가방을 닫았어요.